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만 집합 금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도 큰 위기입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분야인 영화 산업의 경우에는 요즘도 극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기도 하고 60여 편의 영화가 만들기는 했는데 개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여름 성수기를 맞은 극장가에 한국 영화 대작들이 몇 편 상영되고 있는데 그나마 운 좋게 지원을 받고 개봉된 작품들이라고는 합니다만 예상치 못한 방역 4단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영화들도 기대했던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올여름 성수기도 이제 물 건너간 영화 산업의 피해 상황, 그리고 코로나 이후 업계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영화 산업 전반의 분위기, 그리고 영화 업계의 목소리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도 낮 시간에 폭염이 계속될 것 같은데 최대한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 작업 현장, 농어촌 지역에서는 야외 작업 조금만 더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예,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0.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 7월의 물가 상승률 지표가 나왔는데 네네. 시장 예상치 근방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 넘는 연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로 전월하고는 같고, 예. 13년 만에 최고치는 여전히 유지하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물가에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물가까지도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높으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더 빨리 조기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걱정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다시 바닥을 찍고 꽤 많이 올랐었고요. 장기 금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도 최근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관심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물가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좀 발견이 됐어요. 전월 대비해서는 0.9%가 지난달엔 올랐는데, 네. 6월 달에는요. 이번 달 7월 달 발표된 데이터 보니까 0.5%로 높이가 좀 작아졌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그 수치를 보니까 그렇죠. 좀 그리고 낮아졌더라. 예. 네네. 그리고 연준이 주요 통화 정책을 할 때 주로 참고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뺀 이 근원 물가라는 데이터를 쓰거든요. 예. 변동성이 좀 작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9%, 지난 6월 달은 0.9였다가 이번 달은 0.3%로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은 연준이 옛날처럼 그렇게 조기 테이퍼링 할 가능성은 좀 약해지지 않았냐, 이런 좀 기대가 좀 생겼고요. 미국의 10년짜리 금리도 6거래일 만에 어제는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긍정적인 게 있었다면 그동안 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게 중고차 가격이었어요. 예. 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차 출시가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가격이 계속 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예. 중고차 가격이 이번에 많이 떨어진 것이 전체 물가를 좀 이렇게 낮추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코로나 때문에 이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올랐던 품목들이 이제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좀 생겼던 것이 어제 시장의 좀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1년 전 물가와 비교하면 꽤 높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네네. 달 전보다는 그 상승폭이 많이 줄기는 줄었고 이제 좀 그렇죠. 잠잠해지겠구나. 네네,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날씨하고 이제 비슷한 느낌이겠군요. 그래도 네네. 여름이 덥긴 하지만. 가긴 가나 보네. 이런 느낌 네네, 드는 맞습니다. 미국 물가도.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물가가 계속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 올릴 거야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한시름 놨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성장 주식들이 6월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예. 장기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그런데 최근 한 일주일 가까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 할까봐 네.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성장주가 좀 부진했고요. 가치주가 조금씩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사실 예. 어제도 표면상으로는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6거래일 만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경기 민감한 업종들, 뭐 건설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 주식인 좋았고요. 뭐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그런 네.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가치주나 성장주에 지금까지 좀 이렇게 큰 차이가 좀 있었는데 예. 주로 성장주가 많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개의 이 성과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당분간은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이미 좀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그동안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리가 또 추세적으로 그럼 올라갈 거냐? 그렇지 못한 게 아까 뭐 계속해서 경기는 그래도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고 금리가 이미 많이 생각보다 빨리 낮아졌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채를 이럴 때 많이 발행해서 쌀 때 자금을 좀 조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강세보다는 지금은 경제가 그래도 아까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경제를 좀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은 좀 작아졌고 네. 그러나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 아까 뭐 고용 지표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도 조금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방적인 성장주의 강세장보다는 가치주가 이제는 조금씩은 힘을 좀 내는 비슷한 키높이를 맞추는 뭐 그런 흐름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선택도 뭐 뭘 선택해도 비슷비슷할 거고. 네, 이제는 좀 재미없는 흐름이 되는데요. 최근에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좀 나왔어요. 예. 인도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는 거기 코로나 확산 많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43만 명이 사망했고요. 예. 주요 국가들로 보면은 유럽, 미국, 브라질 다음으로 많이 사망을 했던 나라예요. 예. 작년에 주식시장도 굉장히 부진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항체 형성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감염이든 백신이든 다 이제 한 번씩 앓으셨다 그 말이군요. 예, 집단 면역에 근접한 수준이 나왔고요. 백신도 이제 뒤늦게 공급이 되기 시작해서 100명당 한 30회 정도까지 네. 맞는 정도까지 올라와서 게다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세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뭐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4분기 혹은 뭐 내년 초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뒤늦게 백신이 보급되는 신흥시장들 이쪽 주식시장에 많은 시사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집단 면역으로 많이 사망하면서 항체가 생겨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좀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이 좀 나타나는 관찰되는 좀 독특한 흐름이었어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주가는 그게 저점 잡고 슬슬 올라가더라. 그 경험을 우리나라 증시에도 반영을 하다 보면 요즘 코로나 확산되는 것이 꼭 지금 당장의 악재라고만 생각하지 돌이켜보면 악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8월 중순에 실적이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지금은 지난 7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 강세장으로 넘어가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이격을 좀 좁히면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올여름 대작들이 잇따라 상영하면서 영화 산업이 조금 기지개를 켜는가 싶었는데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영화 산업도 발목을 또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산업이 코로나 위기를 요즘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를 좀 직접 들어보려고요. 직접 글도 쓰시고 뭐 투자 배급도 전문적으로 하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한성대학교 김동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영화 산업 종사자이신데 요즘 많이 어렵죠? 숫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뭐 엄청나게 어렵죠. 지금 그 2019년 같은 경우가 2억 6,600만 명이 좀 넘게 관객이 들어왔었는데요. 1년에. 네네. 지난해가 6천만 명이 안 됐고요. 2억 6천 장이 표가 팔리다가 6천만 그렇죠. 장 정도 채 못 팔았다 그렇죠. 작년에. 네. 와, 5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통계를 봤는데 어제까지 8월이지 않습니까? 예. 절반이 넘었는데
3천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진 거죠. 올해 2021년에는. 네네. 근데 조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예. 그 2019년 같은 경우가 한국 영화 점유율이 한 51% 정도 됐었는데 어제 보니까 그 25%도 안 되더라고요. 한국 영화가. 예, 외화가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한국 영화가 제작이 안 되고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극장에서 선보이는 영화들이 예. 그 외화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배사라 그래갖고 직접 예. 하는 외국 그 자본들은 그냥 예. 개봉 비용 대고 개봉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데들이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개봉하는 현상이 더 높아진 거죠. 네. 보통은 그럼 개봉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방금 설명하시 주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영화업계에서는 그걸 P&A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 말이죠. 이게 픽처하고 그림 그리고 뭐 이제 애드버타이즈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극장들이 스스로 관객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극장은 받으면서 하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뒷부분에 이거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예. 지금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은 지금 뭐 최근 영화 보면 뭐 정글 크루즈나 예. 뭐 프리가이라고 오늘 개봉했을 겁니다. 그게 그런 영화들은 사실 우리가 무슨 뭐 우리 MBC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극장에만 주로 광고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관을 해놓기 때문에 그 예매율이 미리 올라가 있고 관도 미리 열리고 그래서 출발부터 마케팅 비용을 크게 쓰면서 집행하는 영화들이 순위가 높게 출발을 하죠. 그럼 극장 내부 또는 극장 주변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영화 네. 포스터들이 네네. 그게 극장에서 손님들 많이 오세요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영화 제작한 쪽에서 돈 내고 돈을 갖다 내는 겁니다. 붙이는 네. 거군요. 우리 서점에 가면 여기저기 책 광고가 벽에도 붙어 있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 그렇죠. 서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시 출판사들한테 돈 받고 장소를 파는 구조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똑같구나 그게. 예, 오프라인 서점하고 정확한 지적이신데 오프라인 서점하고 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영화관들이.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특징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공평한 시장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서점에 가면 보는 책들은 네. 위에 올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올라와 있는 책들은 그 매대 돈 쓴 모서리당 책들이죠. 얼마, 마케팅, 그래서 그렇죠. 기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 약간 마케팅 플랫폼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케팅 비용을 쓴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고 많은 책들이 골고루 팔리기보다는 되는 책만 마케팅 집행한 책만 예. 많이 팔리는 네, 그런 현상은 되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영화 만들고 나서는 극장에 내 영화를 걸 수 있을까 아닐까 이걸 가지고도 치열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제작 영화를 다 한 번씩 틀어주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요즘은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영화들이 제작이 좀 덜 돼서 그나마 경쟁은 덜 치열합니까? 지금 그 여름 전에 예. 저희가 한번 집계를 했던 걸 보면 한 60편 정도 한국 영화 60편 정도가 그러니까 100억 평균으로 100억이 좀 안 된다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잠겨 있는 걸로 개봉을 못 하고 그러니까 네네. 코로나 이전에 제작해서 곧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코로나19가 작년에 터지면서 네네. 그냥 들고 있는 그렇죠. 물려 있는 거죠. 그럼 제작비는 다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이거 이미 찍어 놓은 영화들 대부분 의 경우고요. 그러니까 홍보비를 조달을 해서 이제 개봉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열어도 지금 손실을 보는 상황이니까. 그럼 영화를 찍었으면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극장들한테 이걸 좀 네. 틀어주세요. 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제작사들은 특별히 돈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은데. 제작사는 사실은 촬영을 하고 나서는 네. 뭐 그때 이후의 역할은 그 대부분 지금은 투자 배급사가 수행을 합니다. 네. 우리 그좀 한번 그럼 이 기회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극장은 뭐 하는 건지 아는데 네네. 제작사도 알겠어요. 제작사가 직접 현장에서 영화 찍는 회사죠. 네네네. 그렇죠. 다만 이제 100억 드릴게 찍어주세요 하면 100억 받고 딱 찍어주고 끝은 아니라 뭔가 이제 러닝 개런티를 같이 하는 것 그렇죠. 같고 네. 투자사 배급사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투배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게 안 와닿는 이유가 이 투배사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영화를 자기가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돈을 대고 네. 극장에 올릴 수 있으면 예. 극장이나 하여튼 뭐 통신이나 그 플랫폼에 올릴 수 있으면 되는데 네. 지금의 영화 사이즈가 그만한 자본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음. 직접 만들어서 사실
돈도 조달해서 개봉을 시키는 프로젝트를 인디 영화, 그러니까 네. 독립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하게 자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고 싶은 창작자가 만들어서 올리는 영화. 네. 근데 그게 이게 인디 영화의 구조고 지금의 사이즈로는 투자를 받아야지만 제작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돈 드니까 요즘 그렇죠. 영화는. 그러니까 뭐 감독도 비싸고 네, 예, 예. 또 이게 배우도 비싸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사가 오케이를 하고 투자사가 상업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지금의 상업 영화들은 대부분 들어가는 만들어진다. 구조입니다. 그게 투자사다. 그렇죠. 근데 예. 배급이라는 거는 일단 그 예를 들면 극장 티켓이 뭐 10,000원이다 하면 거기에 10% 정도의 수수료를 먹는 구조니까 네. 그러니까 배급을 하는 데들은 수수료를 먹으면서 어허. 큰 돈을 투자하는 구조인 거죠. 그럼 그러니까 배급사는 하는 일은 뭡니까? 10%돈 투자하고 배급이 거의 유통의 전반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는 제작되어 있는 이 필름을 가지고 극장들하고 다니면서 그렇죠. 언제 상영을 할 건지 그런 걸 그렇죠. 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 부를 때 보통 언론 배급 시사할 때 극장 예. 배급 시사 같이 하는. 출판사로 치면 서점 영업사원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네. 배급을 하는 데들이 큰 자본을 가지고 이 영화가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거의 결정을 하니까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확대된 거죠. 배급이. 사실상 배급이 투자도 하고 예. 유통 전반을 책임지고 심지어 이 방향, 그러니까 이게 뭐 장르가 어떻고 이게 뭐 시나리오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깊숙이 관여를 하는 예. 캐스팅까지도. 그럼 그런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가지고 네. 배급사가 여기저기 극장과 협상을 하고 다니면서도 네네네. 배급사도 돈을 써야 하는 그 극장에 광고도 걸고 하는 그 마케팅 그렇죠. 비용이 필요해서 그렇죠. 그 돈도 써야 된다. 그렇죠. 배급사가 전체 조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CJ, 롯데, 뭐 쇼박스 뭐 이런 데들 큰 데들 경우에 보통 한 30% 전후로 네. 30%는 보통 좀 넘게 그 메인 투자, 그러니까 가장 지분을, 대주주 역할을 하는 거죠. 지분을. 예. 그러면서 이제 보통 제공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는 거고요. 거기에. 네. 예. 근데 그러면서 나머지 자본은 조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끌어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밀려 있는 영화들은 많은데 네. 예, 그래도 그 영화를 걸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네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해? 예를 들면 제작비는 영화에 따라서는 10억 가지고 제작하기도 하고 뭐 네네. 1,000억이 들기도 하고 네네. 그거는 영화에 따라 다른데 보통 뭐 정해진 룰은 배급을, 없지만 예. 업계 추정은 한 30% 정도 순수 제작비라 불리는 네. 제작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이 영화가 아주 좀 잘 만들어져서 네. 홍보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들어오겠다 알겠어요. 싶으면 30% 이상까지도 30억 이상까지 쓰는 거고요. 근데 뭐 조금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러면 이제 그 홍보비를 좀 줄이는 P&A 비용을 줄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제작 끝난 영화들도 홍보비가 없어서 불안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홍보비 회수도 여부도 불안하니까 네, 그렇죠. 계속 대기 중이다. 그리고 극장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개봉하기가 어려운 거죠. 조금 늘어나는 소식은 없습니까? 정말 계속 극장 관객 수가 계속 조금씩 매달 줄고 있어요. 네, 계속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냥 보통 7말 8초라 그래갖고 예. 7월 말하고 8월 초가 가장 성수기입니다. 가장 성수기인데 예. 제가 이제 어제 통계를 보니까 지난 주말에 100만 명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7말 8초 초극성수기에 네. 100만 명이 안 들어온 거는 한 2004년 이후로 거의 최저 수준이고요. 지금은. 주말 관객 숫자가 전국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4단계 하면서 그 상영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거리두기도 하기 때문에 이 그 스크린 자체도 작년에 한 10% 가까이 줄었고 전체 문을 닫고 그런데다가 영화 상영 안 한다는 거죠? 아니 극장업을 접은 거죠. 아하, 예, 네. 예.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화 티켓 살 때마다 조금씩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죠. 그렇죠. 그렇게 모아 있는 돈은 이런 때는 못 쓰게 돼 있습니까? 영발기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보통 극장 티켓이 한 3% 정도입니다. 네. 3% 정도인데 뭐 한 2,600억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19년 같은 경우까지는 한 500억 넘게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3%씩 해서.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한 180몇 원 정도에 머물렀고요. 올해는 아마 더 나오겠죠. 더 안 나오겠죠.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게 그거 발전기금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통합전산망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진행하는 걸로 활용이 되고 이 어려울 때 집행하는 거는 그 영발기금하고는 거의 따로 평소에도 예, 용도가 무관합니다.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런저런 용도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진위원회에서 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이게 통계가 잘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합 전산만 하면서 영진이의 무슨 뭐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독립영화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 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쓰인다. 쓰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영발기금이 특별히 쓰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지원 관련해서는 저도 좀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전체 소비 진작하는 차원에서 뭐 8대 소비 쿠폰 해갖고 그때 영화에 100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네. 올해도 이제 100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백신 접종률 5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수기나 이런 때 지금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에 접종률 올라간 다음에나 이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영화업계에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여름이 성수기니까 그 올 여름에 돈을 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부라도. 그렇죠. 좀 대작들은 그래도 걸립니까? 좀 올해 여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영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했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 네. 중재를 해서 사실은 이제 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봉해서 상영하고 있는 그 모가디슈랑 싱크홀 네. 이제 지원인데 이건 이제 명목상은 업계의 자율 협약을 이끌어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극장들이 이 대작 영화가 와야 이 업계 전체가 살아난다 해서 극장들이 그러면은 개봉해 네. 50%까지는 우리가 돈 안 받을게. 뭐에 50%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작비 전체. 그러니까 모가디슈 같은 경우가 한 250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예. 홍보비까지 다 해서. 근데 그 50%를 회수할 때까지는 보통 부율이라 그래고 극장 나눠 갔죠. 50%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50%를 안 받기로 한 겁니다. 네.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손해 볼 생각하고 안 받겠다. 그렇죠. 지금 뭐 손해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영화관은 관객이 있어도 그 돈 안 가져갈 테니 네네. 좀 걸어 보세요 하는 겁니까? 네네. 그 자율 협약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명목은 CGV랑 롯데랑 메가박스가 거의 대부분 극장을 차지하니까 예. 그 상영관 협회와 그다음에 IPTV 4개사, 예. 뭐 CJ SK, KT, LG, 그다음에 홈초이스까지 네. 거기도 같이 이제 업계가 힘을 모았다 이런 모양새인데 네네. 뭐 실제로는 오디션의 형태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그렇게 할 건지. 그렇게 할 건지. 네. 예. 근데 제가 알기로 그 CJ의 방법하고 뭐 NEW의 인질 이런 것까지도 네. 지원을 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그 예산이 제일 큰 영화들 2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게 모가디슈랑 모가디슈하고 싱크홀하고 이게 참 이미 만들어진 영화니까 네네. 이미 만들어진 영화인데 상영 과정에서 최소한 극장에 가져가는 목까지 몰아주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그 두 영화의 제작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게 다른 영화들에게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네. 뭐 1+1으로 해서 입장권을 싸게 팔아서 네네. 그 영화 하나 보고 다른 영화도 하나 볼 수 있게 한다면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건데 네네. 특정 영화 두 편에 돈을 해서 운 좋은 영화가 제작비 회수율을 높이는 게 네네. 그게 지금 혹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핏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마불사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대마불사식으로 대마가 살아야 이 업계가 살아난다 이 관점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큰 영화 2개가 물론 이제 영화도 잘 만들어졌겠지만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그 두 영화를 그렇게 되면 극장들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되지 10원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가디슈 같은 경우 150만 원 가까이가 안 들어오면 한 푼도 못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극장들은 어차피 다 이걸로 깔아야 되는군요. 빨리 다 회수를 그렇죠. 해야 빨리 되니까. 회수를 한 다음에 다른 영화도 깔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다른 영화들을 거의 뭐 뭉개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다른 벌어지고 영화들의 엄청난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진 정책인 건데 4단계를 예측을 못했고 4단계 뭐 올림픽도 있고 해서 네. 모가디슈나 싱크홀 자체도 이게 안 들어온 그러니까 싱크홀은 아직 개봉 이제 시작이지만 안 들어와서 사실은 극장들도 이게 손실이 커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 프로젝트 자체도 그렇게 해서도 플러스 레이가 지금 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어쨌든 관객이 더 와야 되는데 네네. 그 제작사와 영화관 사이에서 돈을 나눠 갖는 비율을 그들끼리 바꾼 것이 네. 관객이 더 오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리수라고 얘기를 두는 게 차라리 예. 그러면 극장이 공평하게 다른 영화들한테도 부유를 그러니까 극장이 30%를 달리하든가 네, 네. 아니면 극장이 이익을 안 가져갈 거면 좀 싸게 하든가.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7,000원짜리 영화면 3,500원에 하든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 저렴해서라도 더 올 수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아니면 1+1을 하든가. 예.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은 얼핏 드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프로젝트에 몰아준 셈이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잠시 광고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김동하 교수와 함께 요즘 한국 영화계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OTT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신 극장으로는 안 가고 이런저런 그 뭐 IPTV라든가 혹은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쪽으로 더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갈 테니 네네. 그쪽으로 활로를 찾기는 어려운가요? 활로를 아주 어려울 때 활로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그 오리지널 넷플릭스 영화라 그래갖고 이제 넷플릭스 프레젠츠라고 딱 찍히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영화의 경우는 넷플릭스가 전액을 다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기획 단계에서 참여를 안 하고 넷플릭스가 100% 샀던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저도 관계가 있는 게 사냥의 시간이라는 거고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 뭐 콜이라든가 뭐 차인표, 승리호, 뭐 낙원의 밤, 뭐 새콤달콤 제8일의 밤 이런 것들이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갔고요, 직행을 했고요. 그거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넷플릭스에 팔 걸로 예상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운 좋게 팔린 겁니까? 그거는 극장에다 걸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운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우니까 예. 어려우니까 넷플릭스한테 최소 마진이라도 주고 올 라이트를 넘긴 구조죠. 다 넷플릭스 알아서 하세요. 네네. 원래 우리는 극장 개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극장 포함 뭐 여러 가지 유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 권리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다 없애고 그냥 전체 넘긴 겁니다. 원래 넷플릭스에 넘기면 그 제작사가 벌 수 있는 업사이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사도 제작 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10% 전후로 더 주고 사거든요. 전체 예산에. 제작비의 10% 정도로 얹어서 총 넷플릭스가 제작비. 사간다. 예. 근데 지금 그 비율도 많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드라마 업계도 보면 10%는 주다가 10%도 안 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게 거의 정확하게 본전에 넘기는 거고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마진도 많이 박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 그렇게 되면은 제작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0% 안에서 일부의 그냥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더 좋아지고 많이 팔리면 그거는 이제 넷플릭스의 영역이 가져가는 거니까. 네. 예년에 비해서 극장으로는 관객이 별로 안 들어왔고 OTT들이 사가는 비중이나 금액은 늘었습니까? 뭐 그 금액도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지금 좀 그 정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킹덤이니 뭐니 이런 드라마 시리즈를 투자를 많이 했고 그 성과도 좀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디즈니가 세계 최대면은 2대가 이제 워너미디어 쪽이잖아요. 그쪽도 HBO 맥스 그래서 뭐 그 왕자의 게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자기 개별 OTT로 갖고 있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들을 빼갑니다. 지금 디즈니 거 상당 부분 빠졌고요. 네네. 그 왓챠가 갖고 있는 뭐 왕자의 게임 이런 것도 아마 빠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컨텐츠 수급이 어려워진 거죠. 넷플릭스도 점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코로나19가 얼른 빨리 좀 잡히고 나서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뭐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제언이 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제가 감히 뭐 제안을 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모양새를 보면 아까 그 극장은 약간 오프라인 서점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플랫폼 역할 위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공정한 경쟁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처럼 이게 한국에서 육성해야 될 성장 산업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시장 자체를 조성하는 시장 조성자들이 이 오프라인 서점화되는 이 극장 시장에만 의존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우리 뭐 주식으로 봐도 이제 코스피만 있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있고 지금 뭐 코넥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로 야구로 봐도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시장 조성자의 입장에서 창작자들이 좀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무대가 좀 있지 않아야 되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극장의 영역이라고 보면 그 영화 산업 전체를 보면 약간 일본화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영화 산업이 침체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거기가 그 대표적인 아주 수직 계열화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의 큰 배급사가 그러니까 배급도 하고 극장도 갖고 있고 이런 데가 뭐 제작위원회 뭐 이런 걸 통해서 거의 그 모든 거를 수직 계열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흥행 공식에 따르는 적당히 뭐 단맛 있고 짠맛 있고 중간에 매운맛도 한번 있어야 되고 그런 공식화된 영화들을 양산을 좀 한 거죠. 대형마트에서 다 PB 상품으로 깔아놓은 그런 것 것처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창작자들이 인디하게 내가 스스로 기획해서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안 나왔던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본 영화 산업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감독분들은 그냥 가뜩이나 코로나 전에도 투배사들 내 입김에 맞는 자본에 맞는 성격에 맞는 영화만 만들어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 리그가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는 아예 그냥 뭐 그 지원책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건 문화예술은 너무 뒷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조성하는 측에서 그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하죠. 네. 그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제작사도 그렇고 배급사도 그렇고 극장들도 그렇고 대중성 있는 거 갖고 와야 결국은 돈 남더라 하는 생각으로 그걸 걸 텐데 어떡하죠? 그러면 독립영화도 필요하긴 하지만 갖다 놓으면 돈이 안 되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야구로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리그가 뭐 트리플 A가 메이저리그를 위에 존재한다 딱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마이너리가 있어야 메이저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계속 수혈이 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근데 지금은 메이저리그를 벤치마크하면서 메이저리그 시장만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그 시장 조성에 나서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프랑스처럼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정책적으로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비법이라고 그래갖고 의원입법으로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도정원 의원, 뭐 안철수 의원, 우상호 의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직 계열화를 끊는다, 미국처럼. 와 제작사와 극장과 뭐 투배사가 상영, 같은 계열인 거는 안 된다. 투자, 배급, 그러니까 PB 상품 자꾸 갖다 놓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그 우상호 의원 안으로 영화업계에서 기대를 했던 거는 PB 상품의 율을 50%까지만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같은 시간 제한하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어려울 때일수록 몰빵은 더 심해지는 게 작년에 반도 같은 경우도 10개 극장 스크린이 10개 있으면 8개 이상이 반도였어요. 그러니까 PB 상품이 8개 이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그 영미법도 통과가 안 됐는데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생각해 볼 게 어벤져스 마블 물론 이제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매를 2달 전부터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관을 미리 잡아놓는 거죠. 근데 1,300만 정도 들었어요. 조금 넘게. 그게 베테랑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어벤져스가 상영 점유율이 80%가 넘었어요. 근데 베테랑은 40%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거는 몰빵을 쳐서 나온 결과고 이건 몰빵 안 치고 나온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생태계가 뭐가 더 좋으냐는 거죠. 베테랑은 다른 영화들도 보게끔 만들면서 또 1,300만 원을 넘었고
이거는 미리 예매 다 잡고 몰빵 치러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관 내지는 배급사들이 픽업하는 영화들이 네네. 그리 선구안이 좋은 것 같지도 않다. 그렇죠. 영화도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모르고 미리 파는 거예요. 마블 영화가 먼저 극장 사람들 관계자들 영화 보여주고 관 열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겨울엔 좀 나아지겠죠? 어떻게 예상들 하고 져야죠. 있습니다. 네. 안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생계들이 직원들이 아니고 대부분 프리랜서들이죠. 영화. 그렇죠. 스태프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들이고요. 네. 그래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화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제일 키워드는 양극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특급 배우들은 영화 업계가 어려우니까 뭐 동참하기 위해서 내 개런티를 깎겠습니다. 이런 배우들은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대부분 다 드라마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지만 네. 거기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든가 제작하 그 업을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소상공인이랑 다를 게 없죠. 네. 근데 문화예술이라는 이유로 조금 이제 그 완전 생존과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거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어제 그래 안 그래도 제가 뭐 감독님 그래도 꽤 유명한 감독님 만났는데 반 이상이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고 뭐 자살을 생각할 정도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성대 김동화 교수와 함께 최근의 영화업계의 이야기, 이슈들, 고민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황영성님께서 우리나라 조연급 배우들이 걱정입니다. 이게 이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어려우면 이제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고 나면 아까운 배우들 또 잃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뉘앙스에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조정현님께서는 영화 개봉은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영화 찍는 곳은 오히려 호황이랍니다. 인력이 없어서 난리라네요 하는 소식도 전해주셨네요.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요즘 인력 구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 서비스 업종에 일하던 분들이 한 1년 가까이 쉬면서 다른 물론 고생하셨겠습니다만 다른 일 다른 직업 하다 보니까 원래로 안 돌아가는. 자,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는 다시 찾아올게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